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 봐. 어머니, 그때는 제가 아니, 더 말 보탤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내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놀러 왔지 않냐.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어. 엄마, 그건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해 했잖아요.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딨냐?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어차피 너희 지금 자고 가봤자 나는 또 부엌에서 쪼그려 자야 하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마음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이야기 속 주인공인 75세 임명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들 며느리와 만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았더니 부모는 언제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 씨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부모인 죄로 희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자식은 부모라면 그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임 씨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불편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싫은 건 거절할 줄도 압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산 것이었죠. 임 씨는 자식이 둘입니다. 올해 47세가 된 아들 이순재와 42세 딸 이순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식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일은 남편과 함께일 때보다 2배는 더 고됐고 2배는 더 치열했죠. 그래서 아들, 딸 결혼할 때는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릴 만큼 남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시집 장가 보내는 슬픔, 기쁨도 있었고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니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죠. 아들과 딸 모두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임 씨는 여전히 충남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재야, 엄마 15일에 병원 가. 15일이면 월요일이요. 그래, 그날 가도 괜찮니? 너희 바쁘면 검사만 하고 내려가고. 아니에요, 집사람도 오후엔 집에 있는데요. 뭘? 알았어요. 그래, 그럼 그날 보자. 임 씨는 1년에 4번 서울에 갑니다. 자식 보고 싶어서 놀러 가는 것은 아니고 3년 전 서울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기 때문이죠. 한쪽 유방을 절제했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아들이나 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검사하고는 아들 집에서 자고 다음 주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올 때는 딸 집에서 묵곤 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서울까지 기차를 타든 시외버스를 타든 서너 시간이 걸리는 터라 당일에 왕복하기엔 건강에 무리가 간다는 판단하에 아들과 딸이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매번 아침 일찍 올라갔다 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서울에 사는 것이 좋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죠. 2주 뒤에 임 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죠. 병원에 함께 갈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도착한 서울병원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돈이 아까워 평생 택시도 몇 번 타보지 않았던 임 씨지만 처음 서울에 와서 병원을 찾아갈 때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늘 택시를 탔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나오자 점심시간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과 멀지 않은 곳이었죠. 띵동띵동. 아들네 집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검사가 늘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시간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평소보다는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비슷한 시간쯤 아들 집에 도착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띵동띵동. 다시 눌러보아도 묵묵부답이었죠. 문을 손으로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동주 엄마 출근했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라서 지금 집에 있을 텐데요.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잠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분쯤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오늘이 늦게 끝난다고 그러네요. 저 근처 카페에 좀 가 계실래요? 알았다. 일하는데 내가 너무 일찍 왔네. 천천히 하라 그래. 서두르지 말고. 보통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 않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딸 집도 아니고 며느리 집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좀 그랬죠. 아무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커피숍이 있길래 들어갔지만 계산을 해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계 앞에 줄을 길게 선 것을 보고는 다시 되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임 씨가 사는 곳도 읍내에는 요즘엔 저렇게 기계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그런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커피숍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오두막처럼 생긴 휴게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두 시간, 아니 1시간 반 정도만 기다리시겠어요? 금방 갈게요. 자신 때문에 서둘러 퇴근한다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천천히 와.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에 들어가셨어요? 괜히 이 앞에 앉아 있다고 하면 며느리에게 부담만 줄까 싶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이 근처에서 잠깐 누가 보자고 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와. 그러자 며느리가 반색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 4시쯤에 퇴근해도 될까요? 4시면 아직도 3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끈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느리 주려고 직접 농사 지은 바울토마토를 한 봉지 챙겨왔는데 가방 속에 있는 바울토마토도 지친 임 씨에겐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집에 내려가겠다고 하면 괜히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할까봐 가겠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너 도착했다고 하면 그때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일해. 며느리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핸드폰을 붙잡고 하늘만 쳐다보았죠. 그나마 날씨가 선선해서 있을만 했지만 그렇다고 3시간 넘게 바깥에서 앉아 있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너 지금 일하지? 어린이집 선생님인 딸은 이따금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어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이지? 왜? 서울이야. 내 새 언니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난대서 혹시 너 일찍 퇴근하면 너희 집에 갈까 했지? 아, 오늘 애 아빠가 야간 근무라서 지금 집에 있을 텐데 그래서 좀 그런데 자고 가게? 머뭇거리면서 곤란해하는 딸. 그래서 임 씨도 더는 묻지도 못하고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말어. 사이만 혼자 집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딸?
다음 주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또 딸의 집에 가야 하는데 오늘처럼 약속도 안 한 상태로 무작정 갈 순 없었습니다. 너 있으면 잠깐 얼굴 보고 가려고 했던 거야. 내 새언니 금방 오기로 했어. 언니한테 비밀번호라도 물어보지?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 TV라도 보면서. 아유, 뭐하러 그래? 너 같은 시어머니가 그러면 좋겠어? 뭐 어때? 우리는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지만 엄마는 오빠 집 살 때 돈 많이 보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너도 며느리면서 꼭 내 새언니 얘기만 나오면 그러더라. 아, 엄마가 맨날 새언니한테 쩔쩔매니까 답답해서 그러지. 쩔쩔매긴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그리고 나도 마침 누구 좀 만나려고 하기도 했어. 엄마가 서울에서 누굴 만나나? 딸이 캐물었지만 임씨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료보고 바로 돌아갈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들을 보는 것이라 기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근처에 있어. 지금 갈게. 임씨는 며느리의 전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오느라 이래저래 지친 상태였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면역과 체력도 많이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단지 앞에 감자탕 식당이 있는데 이것 좀 포장해랄까? 임씨도 집에 시부모가 방문했을 때 불편함과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죠. 국 하나 끓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반찬은 뭐 해야 할지도 골치가 아픈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와서 이것저것 신경 쓸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감자탕이요? 거기 맛있어요? 애 아빠도 좋아하고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은요? 애들은 학교에서 먹고 오죠. 저희끼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임씨는 감자탕 집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이 열렸죠. 며느리에게 음식을 건네고 조금 앉아 있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반찬도 꺼낼 것 없이 밥만 푸면 되겠던데 거기 김치도 들어있더라. 네, 어머니. 그렇게 셋이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일 아침 밥 안 먹으니까 차리지 말고 아침에 아들 내서 나갈 때 모두가 출근하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밥도 챙기지 말라고 했죠. 처음 아들 집에서 잤을 때 다음 날 임씨의 밥만 차리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을 하게 되니 말이죠. 임씨는 오늘 일도 있고 이래저래 아들 집에서 자고 가는 게 모두에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사하러 올 때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기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자식을 1년에 몇 번 못 보겠지만 자식들도 불편하고 자신도 불편한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리 줘. 내가 치울 테니까 너는 가서 씻거나 네 할 일 해. 식사를 마치고 식기와 쓰레기는 임씨가 치웠습니다. 간단한 설거지도 도맡아 했죠. 그리고 조금 있자 손자 손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이라 꽤 늦은 시간에 귀가했죠. 모두들 잘 준비를 하고 방에 들어갔고 임씨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고등학생인 손자들 방에서 잘 수도 없었고 안방을 뺏어서 잘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도 TV를 켜놓고 잘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음소거를 해놓고 옛날 무성 영화처럼 움직이는 그림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잔다.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임씨는 얼른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난 임씨는
이불을 정리하고는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다들 8시 전에 집을 나서기 때문에 함께 나갈 생각이었죠. 엄마,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말하자 임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아침에 차 많이 막힐 텐데 무슨 서둘러 출근해야 하지 않냐. 나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래, 여보. 모셔다 드릴 거면 더 일찍 나갔어야지. 지금 출근 안 하면 늦어. 옆에서 며느리까지 말렸습니다. 나는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는 출근해. 그리고 먼저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임씨가 고개를 겨우 들었습니다. 가방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졌죠. 안을 열어보니 어제 싸온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이걸 어제 꺼내놨어야 되는 건데. 아침에 짐을 챙기면서 검은 봉지를 봤는데도 그대로 가방에 넣고 온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이렇게 늘 깜빡깜빡하죠. 이걸 어쩌담. 이미 어제 하루 종일 가방에 담겨 있어 몇 개는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다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고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아들 며느리에게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요즘 과일값도 금값이라는데. 임씨는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임씨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들 며느리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자 막 입구를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임씨의 발걸음이 점차 느려지더니 이내 멈춰섰습니다. 하도 분위기가 험해 보여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죠.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며느리의 외침에 임씨의 어깨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울토마토는 다음에 주기로 하고 돌아서야 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그럼 어쩌냐? 엄마 지난번에 쓰러지실 뻔했잖아. 아니, 아가씨네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며느리보다 딸이 편하실 거 아니야? 순이도 매부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었잖아. 다 싫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말을 듣자 임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다길래 임씨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죠.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어때? 아니,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내가 왜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러면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잠만 주무시고 가잖아. 그냥 당신이 좀 참아. 자주도 아니고 1년에 2번인데. 아니, 잘 데도 없는데 거실에 누워서 지키고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당신이 알기나 해? 임씨는 그 말을 듣고는 미안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며느리가 불편한 건 시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말이죠. 그래, 식사하고 가는 거는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치는데 버스 타고 가면 저녁 때 도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남의 집은 좀 심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 아침 일찍 오셔서 검사하시면 집에 충분히 가실 수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 집이 아니면 남의 집이지 뭐. 너는 아무리 그렇다고 집에 없는 척을 하냐? 아들의 말에 임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오셨잖아. 나도 준비할 게 있는데. 어제 엄마가 몇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몸도 별로 안 좋은 양반이.
예, 아니 잠깐 청소만 하고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길래 나도 좀 쉬었지. 내가 뭐 어머니 밖에는 몇 시간 동안 세워둔 것처럼 말하지 마. 뭐가 다 그렇게 불편해? 그냥 그러려니 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 살 때 어머니가 돈 보내셨다고 생색내시느라 주무시고 가시는 것 같아. 설마 그만하자. 그럼 앞으로 주무시지 말고 내려가시라고 말하면 되지? 매번 엄마 올 때마다 당신 등살에 내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와서 뭐라고 말씀드릴지도 걱정된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더 나누지만 임 씨는 그 뒤로는 듣지 못하고 터벅터벅 뒤돌아서 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며 서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는 계속 귀에 맴돌았고 그들의 냉담함과 이기심에 임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택시 정류장을 지나쳐서 한참을 걷다가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정신이 없었는데 서서히 제 정신으로 돌아오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지나자 분노가 일었습니다. 임 씨도 누가 집에 와서 자고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이죠. 명절 때 아들, 딸, 내 가족들 전부 와서 자고 가면 명절이 지나서도 며칠 동안 몸살로 알아놓을 정도였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아도 혼자 식사를 차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 딸 가족 전부 오면 8명이었습니다. 자식 몫까지 9분의 음식을 몇 끼마다 차리고 치우고 하려면 몸이 부서질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늘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과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오면 그런 수고스러움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임실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침도 굶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와 같지 않죠. 엄마가 1년에 2번 오는 걸 저렇게 치를 떠니 임 씨는 억울했습니다. 무슨 실수라도 하거나 살림에 참견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갔겠죠. 그리고 약속도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먼저 재워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먼저 재워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부부싸움을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식집인데 그 정도도 못 가나 싶었습니다. 돈을 보태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클 때까지 20-30년 동안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키웠는데 자식 집엔 1년에 2번도 못 간다는 게 가더라도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친척들끼리도 서로의 집에서 몇 날 며칠 놀다 가고 했는데 임 씨는 그게 당연한 삶을 살아왔지만 물론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도 안 열어주는 며느리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일하고 있는 며느리 부담 줄까봐 어제 몇 시간을 떠돌아다닌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감쪽같이 속인 며느리가 괘씸했고 결국은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아들도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검진을 받기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혼자 올라온 엄마를 걱정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임 씨는 정신을 차리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울적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자신이 묻고 가는 걸 싫어한다는 아들의 말이 떠올라서였죠. 아니길 바라며 딸이 전화를 받길 기다렸습니다. 엄마, 왜? 출근했지? 잠깐 통화 가능해?
응, 말해. 이제부터 병원에 올라올 때는 너희 오빠네 손자고 너희 집으로 가려는데 괜찮아? 응, 결과 들을 때 말고 검사할 때도? 그래, 그러니까 1년에 4번 너희 집에서 자는 거지. 그러자 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 이전에 말했던 대로라면 딸이 결혼할 때도 임 씨가 돈을 보태주었으니 그 집에 임 씨도 드나들 자격이 있는 셈이었는데 말이죠. 임 씨는 딸의 생각이 궁금해서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나도 내 오빠네보다는 너희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순재네는 수험생도 있으니까 눈치가 좀 보이네. 새언니가 눈치죠? 그게 아니라 딸이 더 편한 거지. 그러자 딸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4번은 좀 집도 좁고 딸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중은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친딸도 부모가 오가는 게 싫은데 며느리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임 씨는 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임 씨는 이제 자식들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자식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오가지 못하는 자식 집인데 남보다도 나은 게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 씨는 눈물을 참으며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자식들을 멀리 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처럼 말이죠. 당연히 남인 자신이 집에서 자고 가면 불편하겠지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같은 처지임을 꼭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집에서 받는 냉대가 너무나도 나도 가슴 아프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 씨는 홀로 서기를 다짐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추석이 되었습니다. 딸은 시집에 들렀다가 다음날 온다고 했고 아들의 가족은 명절 당일 오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임 씨도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그 고생을 해서 상 차려봐야 하는 회의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음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인데.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게. 나가서 먹으려면 먹고 집에서 먹으려면 먹고 지금 식당도 별로 안 열었던데.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임 씨가 시큰둥하자 아들이 며느리의 옆구리를 푹푹 찔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려서 먹자. 그래. 그리고 원래는 설거지는 무조건 임 씨가 했지만 이번엔 밥을 먹고 나서도 소파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다 먹었으니까 치워야지요. 그래, 치워라.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좀 치워. 나는 차리느라 힘들었으니까. 며느리의 눈치에 아들이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밥도 차려주고 무척 편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내일 올라가는 길에 바다 좀 들렀다 갈까? 그래? 그러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을 들리자는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내일 그러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될 텐데 차 막히기 전에 가려면 우리 4식구 오랜만에 바다 보네. 그러게, 서울에서 바다 볼 일이 없으니까 엄마 내일 아침 밥은 좀 일찍 차려줘요. 후딱 먹고 갈게요. 그동안 왜 몰랐나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바다 구경 계획에 임 씨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밥 차리고 치우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그저 당연했죠. 하지만 누구 하나도 엄마한테 바다같이 갈 거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 씨가 아침밥을 몇 시에 차려주는지가 더 중요했죠. 서울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와놓고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명절 때 온다는 자식들을 말리지 않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임 씨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다 먹었니? 과일을 집어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아들 내외를 보고 임 씨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 안 먹어. 다 먹었으면 너희는 이만 가봐라. 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할 것 없이 모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디요? 며느리가 묻자 임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디긴 너희 집에 가봐야 할 것 아니냐? 늦었으니까 부지런히 운전해서 가야겠다. 안 자고 가라고요? 그래, 뭘 남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려고 하니?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당연히 자고 가야지. 지금 시간도 늦었고 명절인데. 아니야, 뭐가 늦었어? 지금 올라가면 금방 도착하지. 그리고 나 불편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못 자. 너희 자고 가면 나는 또 부엌에서 자야 하잖아. 너희 가면 편히 내 방에서 잘 테니. 다들 벙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 씨의 말이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문이 막힌 듯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 씨가 항상 준비하던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고 가지 말라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고 가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며느리도 한숨을 쉬며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에여,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 오늘 좀 이상하더라. 어떻게 오늘 온 자식들을 이 밤에 다시 올라가라 그래? 무슨 화나는 일이 있어? 너희도 그런 거 이해 못하잖아. 싫어하고. 나도 생각해보니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빠른 기차 타면 3시간이면 가는데 우리 집은 그것보다 가까우니까 자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서로 불편하게. 사실 오늘 너희 내려온다고 했을 때 집에 없는 척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사람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문 열어줬어.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임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제야 눈치를 챘죠. 그 표정을 보고 임 씨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 봐. 어머니, 그때는 제가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하자 임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더 말 보탤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내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어. 엄마. 그건 애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해 했잖아요.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마음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애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요. 잘못했으니까 화 푸세요. 됐어. 너도 똑같아. 차라리 불편하니까 자고 가지 말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조금 서운하긴 해도 이해했을 거야. 근데 집 살 때 돈을 보태주고 생색을 낸다느니 그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다. 엄마, 너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우리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럼 가끔 보면 반갑기도 하지. 서로 예의 지키고 불편하니 잠은 집에서 자고 나도 병원 갔다가 너희한테 들르지 않으마. 이제 속이 시원하니.
어머니도 며느리였으니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3, 4시간씩 청소해요. 냉장고 청소도 하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 불편했어요. 내가 언제 냉장고 문이라도 열어본 적이나 있니? 혹시 너 기분 나쁠까봐 벌벌 떨었다. 그리고 나 너희 집 놀러 간 거 아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 좀 신세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너희는 휴가 때도 바다 구경한다고 와서 너희끼리 놀다가 잠만 자고 간 적도 있지 않냐? 근데 왜 난 부모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가족이 아니라 피 안 섞인 이웃이라도 하룻밤은 웃으면서 재워주겠다. 이제 잔말 말고 얼른 나가봐. 피곤하니까 일찍 쉬어야겠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은 완치된 게 아니라 암 환자잖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임 씨는 일어나서 자식들을 모두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손주들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석이 훈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참한 심정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것 같은 취급에 자신도 똑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방문이 그렇게 싫다는데 임 씨도 그런 취급을 받아가며 자식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딸내가 올 텐데 딸도 똑같이 쫓아낼까? 아니면 이런 말을 또 하는 것도 스트레스니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죠. 거기에 신경을 쓸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느니 신경 끊고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죠. 자식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고 문도 두드렸지만 한동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임 씨의 마음의 문이 현관처럼 꽉 닫히고 말았습니다.